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유현수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유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가 시작되면 이 질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오늘은 알레르기성 비염, 특별히 성인과 달리 성장기에 그 어린 소아 또는 청소년들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또 성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이게 소아청소년 알레르기성 비염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차이 들어보기 전에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것은 코 속에 어떤 특이한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일으키는 사람의 면역 반응 또는 과민 반응 때문에 코 점막이 붓거나 또 그 점막 안에 만성적으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게 근데 좀 쉽게 예를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몸에 꽃가루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환자들은 이 꽃가루가 내 몸에 해롭다고 여겨서 꽃가루가 들어온 것이 발작적인 재채기를 통해서 꽃가루를 막아낸다든지 또는 물 같은 다량의 콧물이 흘러서 꽃가루를 씻어내려고 한다든지 또는 코막힘을 통해서 꽃가루가 더 이상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면역 반응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자기가 괴롭고 힘든 이런 것이 바로 알레르기 비염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콧물 나고 재채기 나는 게 이게 내 몸 지키려고 나타나는 반응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알레르기성 비염이 이게 종류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까? 네, 흔히 봄과 가을철 일교차가 심해지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그런 환절기에 주로 나타나는 그런 비염을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고요. 네. 또 1년 내내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인 비염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레르기 비염,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도대체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원인. 네, 금방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그 알레르기성 비염에 따라 각각 원인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꽃가루나 나무, 잡초 등의 꽃가루에 의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포플러나 소나무, 오리나무 또는 자작나무 등의 그런 나무들에 의해서 날려지는 꽃가루에 의해서 비염이 나타난다면 여름에는 잔디, 또 가을에는 쑥이나 대지풀 등의 잡초 화분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실내에 존재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즉 알레르겐에 의해서 주로 비염이 나타나는데요.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많고 그 밖에 집안에서 함께 키우는 동물들의 털이나 비듬 또는 곰팡이균이나 또 바퀴벌레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나 또는 형제가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그런 알레르기 질환 또는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또 유전성으로 그에 의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는 경우도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있었군요. 그러면 만약에 유전적인 경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성이 매우 높아서 네. 양측 부모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약 75%가 그리고 부모 중 한쪽만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약 50% 정도 또 부모 양쪽 다 알레르기 비염이 없는 경우에도 약 15% 정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유전성이 매우 높으므로 부모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린 소아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가족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좀 앓고 있으면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내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진드기라든지. 네네. 네,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적인 요인은 진먼지, 진드기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밖에 꽃가루와 곰팡이, 또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듬 등도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고요. 최근 들어서는 바퀴벌레의 몸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쉽게 먹는 음식물이나 음식물에 첨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에 의해서도 알레르기 비염이 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진먼지 진드기가 대표적인 그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약 85% 정도의 에서 알레르기 비염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먼지 진드기는요, 사람의 비름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주로 거하는 실내 환경, 예를 들면 가정이라든지 학교나 학원 등 그런 실내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침구류나 두터운 커튼 또는 카페트 등에 많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진먼지 진드기는 25도 이상 또 실내 습도가 60% 이상, 특별히 85% 이상의 높은 습도에서 급격히 번식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정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뭐 고온다습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청결하게 생활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상은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뭐 초반에 재채기나 콧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이제 4가지 주 증상으로는 물처럼 흐르는 다량의 콧물, 그리고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재채기와 코막힘, 코 가려움 등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 주변이 가려울 뿐만 아니라 눈이 가렵거나 눈이 부어오르는 알레르기 결막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는 이러한 4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서 자칫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러한 환아들이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성 부비동염, 즉 축농증이나 중이염 또는 알레르기 천식 등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이 비염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더욱더 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두통이나 매일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복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이런 환아들은 수면장애나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매우 많아서 진단과 치료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거 뭐 콧물 닦아내는 정도로 뭐 그냥 대충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는 뭐 중이염이나 네. 천식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근데 이게 증상만 들어서는 이게 감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콧물 재채기나 코골이염증 어떻게 보면 감기와 거의 비슷한 이제 증상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감기와는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는 처음에는 맑은 물로 시작했다가 점차 노란 콧물로 진행되면서 네. 그것이 일주일을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 저절로 호전이 된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맑은 콧물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우가 흔하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입니다. 또한 감기는 주로 몸살이라든지 또 발열이라든지 또 목이 아프다든지 하는 동반된 증상들이 있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그렇지 않고요.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하루 중 어떤 특정한 시간대, 예를 들면 아침 일찍이라든지 또는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저녁 등의 증상이 더 심해졌다가 또 한낮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증상이 또 저절로 좋아졌다를 반복하는 것. 이러한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감기와 알레르기성 비염을 쉽게 구분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기사 보니까요. 요즘에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수치로도 나와 있는 겁니까? 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약 6.6%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가가 소아와 청소년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최근에 집단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알레르기의 물질들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계절 바뀔 때마다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심해지잖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네, 환절기가 된다는 것은 아침과 또 한낮과 또 저녁 사이에 일교차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사람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면역 질환인 알레르기성 비염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환절기인 봄과 가을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바로 이 꽃가루 분비에 의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과 5월인 봄철과 또 9월과 10월의 가을철에 이런 꽃가루 알레르기에 의해서 더욱더 알레르기 비염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9월, 10월 이 가을철에 우리나라는 더욱 두드러지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환절기 때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더 심해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 시작할 때 그 일반 그냥 알레르기성 비염과 소아청소년 알레르기성 비염의 차이를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성장기 아이들에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걸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점을 알려주신다는 겁니까?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결국 만성 질환입니다. 콧물과 코막힘이 지속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어린 소아들이 그 코막힘에 의해서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쉬는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아데노이드 페이스라 그래서 얼굴이 길어진다든지 네. 결국 심해지면 치아 교합이 맞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비염 증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 예를 들면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습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키가 잘 크지 않거나 성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아의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천식이 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 질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입으로 호흡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학습장애나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강호흡이 많이 안 좋나요? 구강호흡은 단순히 알레르기성 비염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문제, 충동증이라든지 다른 기타 잘 치료되지 않는 감기 등 그런 그렇죠. 문제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그것이 결국 심해지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발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면 장애 때문에 생기는 저산소증이라든지 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 수술까지 이르기도 하고 그 시기가 적절하거나 제때 치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수술 후에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남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이 아니더라도 입으로 호흡하는 버릇은 좀 고쳐주도록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단과 치료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단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대부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정확히 듣고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레르기성 비염을 구분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중에서도 특별히 특정한 시간대에 심해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3, 4주 이상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어지는 특징을 나타낸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야 되고요. 네. 이러한 증상들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임상적으로는 우선 진료실에서 비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점막은 정상적인 점막에 비해서 창백하고 부어오르고 또 막혀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물처럼 투명한 콧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소견들을 통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진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혈액 검사라든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검사 등을 시행해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떠한 항원이 있고 어떠한 원인 물질에 의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환경요법 또는 이제 회피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약물요법과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환경요법이라는 것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들을 피하고 제거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알레르기에 접촉하는 기회를 낮춰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약물요법과 또 면역요법이 함께 되어졌을 때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환경요법, 면역요법, 그리고 약물요법.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적절히 잘 섞어서 치료를 하실 텐데 각각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서요. 네, 아무리 좋은 약물 치료도 그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환자를 관리하거나 또 그런 환경들을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약물요법에 대한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 그 이전에 우선 적절한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러한 환경들을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적어도 50% 정도의 실내 습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18도에서 24도 정도 또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그런 환절기에는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거나 바깥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집안 구석구석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는데 네. 집안에 이런 개와 고양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관지 손식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런 가정들은 이런 반려동물들을 키우지 않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요법이 전제되어지면 그것과 함께 약물요법이 시행되어지는데요. 약물요법은 크게 항히스타민제와 항콜린제, 또 스테로이드 제제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러한 약제들이 투약되어지는 것보다 직접 코 안에서 분비되어지는 비강 흡입제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비강 흡입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성분 때문에 비강 흡입제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 하거나 또는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 만성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개발되어지면서 비강 흡입제가 오히려 먹는 약보다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꼭 이러한 치료법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역요법은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면역요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두 예방접종을 하면 수두에 걸리지 않도록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역요법, 특별히 꽃가루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환자들이 계속해서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등을 주사, 또 최근 들어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먹는 제재로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주사를 계속해서 맞다 보면 진먼지, 진드기 등에 대해서 점차 면역력이 생겨서 더 이상 내 몸에 진먼지, 진드기가 들어와도 특별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면역요법은 면역을 얻는 데까지 3에서 5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불편해하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특별한 환자들, 예를 들면 약 먹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거나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환자들 또는 사실 요즘 청소년들 병원 방문하기 참 힘들거든요. 네, 이런 환자들에게는 이런 면역요법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병원을 방문하면 그것을 통해서 면역력을 얻고 또 알레르기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게서는 매우 유용한 치료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좋긴 한데요. 3년에서 5년이면 좀 너무 길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진짜 치료받다가 지치겠어요. 네, 뭐 그렇기도 합니다. 네. 혹시 알레르기를 이렇게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은 없습니까? 사실 외래에서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네. 성장기의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수술이 우선적이고 근본적으로 수술요법으로 치료되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알레르기성 비염이 어떤 합병증을 동반했을 경우 예를 들면 충농증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코 안에 이제 물혹이 생기는 비종이 생긴다든지 할 때에는 수술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런 치료법들로 치료를 하고 나서 어떤 합병증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모든 만성 질환에 개발되는 약제들이 다 그렇듯이 이러한 치료제들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해도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안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치료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더 많은 합병증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치료받으시면 몇 년 동안 받으시나요? 몇 년이라고 딱 정해줄 수 없는 것이 네. 어린아이들의 그 알레르기성 비염은 자라나면서 시간이 바뀌면서 또 다양하게 증상이 바뀌기 때문에 네. 많은 인내심과 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차가 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하지 않은
분들은 좀 빨리 낫기도 하고. 네. 이게 그럼 완치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알레르기성 비염이 자연적으로 수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 소아에서의 알레르기성 비염은 약 20% 정도는 자라면서 없어진다고도 되어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는 있지만 본인이 크게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내 몸이 건강하면? 그렇죠. 면역력이 좋으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례들 쭉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네. 떠오르는 환자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에서는 면역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5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어린 학생 때 만났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찾아와서 그동안 면역요법을 통해서 코막힘이나 재채기 때문에 공부하기 참 힘들었었는데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노라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때 소아과 의사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짜릿한 기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뭐 뿌듯하셨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만성질환입니다.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여야만 치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예방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과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그래서 손발을 자주 씻고 또 집안 환경을 깨끗하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 다습한 환경을 피하고 곰팡이나 바퀴벌레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운동과 또 골고루 갖춰진 영양가 있는 식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께 모쪼록 좀 도움이 되는 정보이셨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유현수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